굿모닝 OBS와 함께하는 참 쉬운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99.9. 네,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주고 계신 분이죠. 이영빈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멘토 이영빈입니다. 예. 자, 꽃구경 잘 다녀오셨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네. 예. 그 꽃들을 보면서 잘 보면서 혹시 떠오른 그 클래식 곡이 있었습니까? 예, 그 봄 특집으로 좀 할 방송도 좀 있지만, 네. 예, 뭐 여러 곡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요한 스트라우스의 뭐 봄의 소리 왈츠도 있고,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현대 작곡가의 뭐 봄의 제전이라는 곡도 있는데, 봄에 대해서 좀 따로 한번 클래식 곡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자, 오늘은 클래식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케스트라 이렇게 등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아무래도 이제 마에스트로 지휘자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미 카라얀과 번스타인에 대한 얘기는 좀 했는데 오늘 만나볼 지휘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죠. 국내 저기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이 네. 이제 많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제 생소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클래식계에선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아주 위대한 지휘자입니다. 그 이분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그 피터 드러커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조직의 리더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닮아갈 것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유행했던 지휘 스타일을 보면은 바로 그 시대에서 가장 요구하는 최선의 리더십을 알 수 있고 투영이 돼 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카라얀이나 그 브라빈스키가 살아있던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수직적 상하 관계를 강조하고 리더십이 아니고 그때는 헤드십입니다. 헤드십을 강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재자형 지휘자가 득세를 했던 때라면 21세기를 넘어오면서 드디어 새로운 지휘 스타일이 나왔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의 지휘자. 오늘 소개드릴 이탈리아 출신의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바로 민주적인 리더십을 최초로 실행했던 그런 지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바도가 카라얀에 이어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 지휘자라면 누구나 이제 탐내던 네. 그런 자리였는데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했을지 상상이 안 가요. 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자리에 상임 지휘자를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모든 지휘자들의 이제 꿈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89년 7월 16일 이제 카라얀이 이제 서거를 했는데 네. 카라얀은 이제 제 4대 상임 지휘자였습니다. 카라얀이 서거하자마자 베를린 필 당국은 바로 차기 상임 지휘자 선정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989년 10월 8일 날 100여 명의 베를린 필 단원들이 모두 모여서요. 긴 시간의 그런 난상 토론 끝에 이 베를린 필로서는 사상 최초로 비밀 자유 투표에 의해서 차기 지휘자를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을 뽑는 거의 콘클라베에 좀 비견하는 그런 그러네요. 행사라고도 하는데요. 예, 예. 당시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던 세 명의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 로린 마젤, 세이지 오자와 이 세 명의 지휘자는 서로 이제 각자의 승리를 호언장담했었는데요. 예. 의외로 셋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당시의 형식적인 후보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덜컥 당선이 된 거죠. 굉장히 대이변이었고 대반전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바도도 본인이 정말 당선된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되물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바도는 그 미트로폴로스 콩쿠르하고 쿠세비츠키 콩쿠르라고 하는 지휘자 콩쿠르를 모두 석권하면서 당시에 뭐 굉장히 그 떠오르던 유망주였던 건 사실이지만 이 중량감이 사실은 이 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모자랐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바도가 이제 선택이 됐던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당시 아바도는 뉴오필 상임 지휘자로 원래 은밀하게 내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보다 조금 빨리 베를린 필 상임 지휘자로 당선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아바도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베를린 필로
입성을 했습니다. 네. 예, 뉴욕필은 이제 상대적으로 대어를 이제 잃었던 셈인데요. 사실 이 시기가요 굉장히 정치적인 격변기입니다. 잘 아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 한 달 후인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 붕괴가 있었고 그 다음 연도인 10월 3일에 이제 통독이 됩니다만은 아바도의 취임은 바로 이제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 16일에 말로 교향곡 제1번 거인을 연주하면서 취임 콘서트를 치르게 됩니다. 예. 전임이 이제 카라얀이었습니다. 네. 아바도 이제 본인의 이제 중량이 본인이 느끼기에도 조금 처음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겠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만의 어떤 개성, 장점, 네. 업적들이 이제 이후에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카라얀이 이제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또 레퍼토리도 굉장히 만능이었어요. 네. 뭐 거의 모든 레퍼토리를 능수능란하게 했는데 다만 이러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 대중성이 검증된 인기작들을 좀 많이 하는데 안주를 했던 게 카라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기가 검증이 안 된 현대 음악 쪽에 좀 다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도를 좀 꺼리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바도는 굉장히 학구적인 지휘자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르톡이라든지 또 셈베르크 같은 그런 현대 음악을 연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레코딩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점은 이제 카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인기 영합적인데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바도는 좀 새롭고 신선한 레퍼토리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치 이제 퍼스트 펭귄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베토벤의 교향곡 악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요. 전통적인 그 버전인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어텔사라는 출판사가 출시한 판본이 거의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다 이걸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굉장히 비판적 관점을 갖고 아바도는 조나단 델 마르라고 하는 학자가 보정을 했던 베렌라이트사라는 데서 출시한 신판본을 적용해서 네. 이 베토벤 교향곡 연주 역사에도 좀 새로운 기원을 잃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아바도는 이 오케스트라 창설의 달인이었어요. 창설. 유럽 연맹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주로 이제 유스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설해서 이 청소년층이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줬고 그들의 예술적 성숙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특히 이제 만년에 가서도 또 큰일을 벌이는데요. 2003년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창설을 또 하고 또 본인이 이제 볼로냐에 거주했거든요. 이탈리아에. 거기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라는 것을 또 창설을 해서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의 그 음악을 또 중시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오케스트라와의 예술적 시도를 통해서 이 클래식 음악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몸소 실천했던 그런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문화 99점에서 살펴봤던 김윤신 작가와 좀 비슷하게 닮은 측면도 새로운 있는 것 시도와 그런 끊임없는 열정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아바도의 그 연주를 들어봐야 될 텐데 좋은 공연이 뭐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취임 콘서트 네. 말러 교향곡 1번 어떤 버전을 들어볼까요? 네, 1989년 12월 16일 날 이제 취임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베를린 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아주 기념비적인 말로 교향곡 제 1번 D장조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악장 폭풍 같은 움직임으로 중종결부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소리 질 뻔했어요. 예, 폭풍 같은 움직임으로. 네. 구스타프 말러 그 청소년 교향악단 그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오케스트라? 맞아요. 근데 그 구스타프 말러도 작곡가긴 합니다만 지휘자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작곡가이자 지휘자였고요. 작곡가로서 알려진 것은 사후 50년 이후에 바로 이 아바도와 번스타인이 많이 레퍼토리로 다루게 됨으로써 알려진 거고, 그 전에는 원래 지휘자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아바도가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바도의 최애 작곡가가 말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시집이나 글 쓰시는 분들이 구스타프 네. 말러를 굉장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저도 보게 됩니다. 네. 자, 취임 이후 순탄할 것만 같았던 아바도 인생에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89년에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 행복한 연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명연주 명음반을 만들었던 아바도가 이 베를린 필과 한 8년 정도 이상 동고동락을 한 이후에 점점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한 취임 9년 차쯤부터 97년부터 굉장히 좀 사이가 좀 틀어진 건데요. 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아바도이긴 하지만은 약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악곡의 템포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그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100명 이상의 단원들을 의견을 좀 수렴하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 리허설이 계속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지치고 지리멸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원들은 이 카라얀 시절에 이 독재적인 스타일에 길들여져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관용이 굉장히 좀 낯설었던 거죠. 자유가 오히려 불편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배부른 소리이긴 한데요. 베를린 필 단원들로서는 오히려 이제 옛 시절이 좋았다. 그냥 시킨 대로 하던 때가 좋았어.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바드의 음악관이 굉장히 좀 단호하지 않고 우유부단하다 이런 이제 매도까지 했던 겁니다. 또 이제 베를린 필이라는 이제 독일의 정통 음악 단체다 보니까 이 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후합니다. 음색이 되게 중후한데 이 아바드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이 라틴적 미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후한 음색을 좀 많이 희석시키려는 맑고 밝은 음색으로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어떤 음향 혁신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반발을 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바도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바도는 자기가 2002년까지만 상임지휘자직을 수행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사퇴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교황이 그대로 중간에 물러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거거든요. 원래 선배들은 다 종신지휘자를 고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2000년에 바로 또 아바도가 또 비보를 알립니다.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알고 팬들이 굉장히 놀랐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밀라노의 음악 명문가 자제였습니다. 아바도가.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는 금수저였고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난생 처음 겪어본 그런 일련의 곤혹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건강에 적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2000년 1년 정도는 거의 이제 상임지휘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와신상담의 시기를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투병이 굉장히 고대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기적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많은 감동을 당시에 줬다고요. 네, 이 아바도가 2000년에 이제 위암 수술을 받고 굉장히 수척해진 몰골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복귀 콘서트를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2001년 1월 25일부터 27일 치러진 복귀 콘서트에서 아바도는 그 자신의 굉장히 그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베르디의 레퀴엠이라는 곡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날의 아바도의 이 선곡은 본인의 부활, 제2의 인생 이런 것을 좀 상징하는 그런 신호탄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보면 감동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퀴엠 연주의 이후로 베를린 필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어요. 근데 선언해 버렸잖아요. 예. 선언했었잖아요. 선언해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임기는 만료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베를린 필하고의 관계를 마무리를 사실 잘할 수 있거든요. 잘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앙금을 다 털어내고 그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01년에 드디어 그동안 굉장히 당금질을 해왔던 베토벤 교향곡 전곡 녹음을 합니다. 예. 아바도가 그 이탈리아로 가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아바도가 1980년대에 빈필과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녹음을 있었는데 베를린 필과는 전곡을 녹음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별로다가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대강당에서 이 9곡의 교향곡을 다 연주를 하고 그 실황이 이제 DVD로 출시가 되는데 연주는 물론 이제 음질과 화질까지 굉장히 좋아서요. 네. 현재까지 출시된 베토벤의 교향곡 DVD 중에는 아마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병마를 이기고 돌아와서 다시 관계의 개선까지 이뤄낸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됐던 레퀴엠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 베르디의 레퀴엠을 아바도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레퀴엠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들어보면 아바도가 본인을 위한 미사를 진짜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하고 있어요. 특히 그 리베라메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곡 자유를 주소서, 구원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곡은 정말 본인을 위해서 열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시 안젤라 게오르기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와 합창까지 곁들여진 그런 드라마틱한 장엄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Liberame Domine de morte eterna, in die illa tremenda. 예, 안젤라 게오르기의 리베라메 세 번 읊조림까지가 들어봤습니다. 네. 자, 투병 이후에 아주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그가 아마 떠오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자리는 내려놓게 되는데, 근데 이후에 그 음악적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사실 그 2002년에 공직에 퇴임을 하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바도의 예술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아바도는 더 큰 날개짓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당시에 그 스위스의 루체른에 가 보시면은 이제 그 KKL이라고요. 루체른 문학 컨벤션 센터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네.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예술 음악당이 있습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년 벌어지는 루체른 페스티벌이라는 음악 축제가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음악 감독을 아바도가 이제 수락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음악제는 1938년에 이제 토스카니니가 이제 창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서 깊은 음악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침체일로에 있었어요. 새로운 이제 전기가 필요했던 것인데 아바도 역시 본인의 예술적 전기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바도는 이 음악제를 이끌고 갈 구심점을 하나 새롭게 조직을 합니다. 바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단체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예. 이 축제를 활성화시킬 야심찬 계획을 하나 내놓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최애 작곡가라고 말씀드렸던 말로의 교향곡을 다시 한번 최첨단 녹음 기술로 이제 기록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굉장히 옳은 결정이었고요. 이 말로의 교향곡을 매년 한 곡씩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곡을 그 넘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내피셜 순서대로 연주를 하는데요. 2003년에 말로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연주하고요. 네. 2004년에는 교향곡 제5번, 2005년에 7번, 2006년에 제6번, 그리고 2007년에 3번, 그리고 2008년에 한 번 쉬고 2009년에 1번과 4번을 연주하고 그리고 2010년에 9번, 2011년에 제10번 이렇게 이제 각각 연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사이클을 계속 맞춰갑니다. 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제8번 천인교향곡이라고 하는 무대에 1000인이 들어가요. 1000명이. 예, 그래서 천인교향곡이라고 하는데 이 교향곡을 연주를 하려다가 갑자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차르트의 레퀴엠으로 이제 레퍼토리를 바꿉니다. 나름의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말로의 사이클은 단 한 곡인 이제 8번만 제외하고 이제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로의 한 곡이 빠졌지만 아쉽긴 합니다만 이 마지막 교향곡 사이클들은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상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곡을 이제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후반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 2014년 1월 20일이 이제 아바도가 서거한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석 달 후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그를 추모하는 추모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때 아바도가 이제 생전에 각별하게 생각했던 말로의 교향곡 제3번의 마지막 악장인 제6악장을 연주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번스타인의 그 편에서 말로 교향곡 5번의 4악장 아다지에토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말로의 교향곡 3번 6악장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아름다운 느린 악장입니다. 삶의 고뇌, 사랑에 대한 격정이나 집착, 해탈, 또 뭐 신의 긍휼, 정말 다양한 감정이 여기 오묘하게 섞여 있는 굉장히 탄미적인 곡인데 네.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부제도 있습니다. 한번 아바도의 사랑이었던 그런 말로와 클래식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으면서 이영빈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